먼저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탄소 중립에서 원자력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이런 기회를 주신 박길성 교수님, 이준호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기 와 계신 그 고려대학교 구성원들, 또 철강업계, 또 기업계 여러 구성원들 경청해 주실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제목 중에 C테크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C테크가 이제 클라이메트 테크놀로지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기술이죠. 거기에 이제 주로 생각하고들 있는 것이 재생에너지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거로는 불충분하고 원자력이 거기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그 2학기 초에 고려대학교 대학신문 인터뷰에서 기후변화 대처에 원자력이 필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가져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탄소 중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재생에너지가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소개해드린 다음에 그거를 대안으로서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데, 원자력이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뭐 수소를 생산한다든지 열을 생산하는 수단으로서 탄소 중립 실현에 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1880년 이후에 지금까지 140년 동안 지구 온도가 1도 이상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게 여러 가지 관측 기관에서 그 일관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지난 40년 동안은 0.75도, 지난 40년 동안 급격하게 올라갔죠. 이렇게 지구 온도가 올라갔는데, 그것이 이제 이산화탄소 증가에 의한 온실효과 때문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 이산화탄소 증가는 화석 에너지 사용 증가에 의한 거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게 맞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이산화탄소 증가가 이 화석 에너지 사용에 의한 게 아니고 뭐 태영의 흑점 활동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게 2019년에 아주 과학적인 증거로 밝혀졌습니다. 저기 보면 탄소가, CO2에 있는 탄소가 동위원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C12가 이제 주로 많고 69% 이상이고, C13이 1%, 그다음에 C14가 아주 작은 양이 있는데, C14의 양이 저 아래에 있는 회색으로 칠해진 거에 보면 갑자기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보면은 이제 C13의 양도 이렇게 감소하는 걸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C14는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고 5,700년의 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 전에 식물체에서 형성돼 있을 때 들어갔던 C14는 이제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이 지나면서 다 이제 붕괴돼서 없어져서 화석 연료에는 C14가 없습니다. 그리고 C13도 식물이 이렇게 탄소를 흡수할 때 C12를 우선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식물체에는 C13이 별로 없는데, 지금 이제 저렇게 농도가 C13이나 C14가 줄어든다는 것은 과거에 그 식물체에 있었던 그런 걸로 구성됐던 화석 에너지에 의한 그 이산화탄소 방출이 주 원인이다라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졌고, 그래서 이제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그 탄소 중립 선언이 지금까지 137개국에서 이렇게 되어 왔는데요. 2050년까지 대부분 이렇게 탄소 중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중국은 2060년까지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지금 이제 이산화탄소 발생 그 추이를 보게 되면 저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이 그중에 한 30% 되는 전체 양이 한 336억 톤 이렇게 에너지 분야에서 나오는데, 거의 100억 톤을 차지하는 중국이 저 아래 이제 밑에서 떨어진 파란색 그래프 보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좀 늦춰잡았고, 이제 OECD 국가들, 미국, 뭐 독일, 일본 이런 데 보면 2005년부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기 연두색 선으로 표시된 것까지 2018년에까지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이제 2019년, 2020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우리나라가 최대 그 이산화탄소 발생을 했는데, 그 구성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한 7억 ton 정도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데, 그 중에 40% 이상이 이 발전 분야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 한 2억 9천 톤이 나오고,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려면 발전 분야에서 이제 무탄소 발전을 해야 될 필요가 일단은 있는데요. 그 이산화탄소 발생 중에 또 수송 분야, 그러니까 뭐 운송 차에서 나오는 거죠. 그것이 14%에 해당되는 거의 1억 톤이 나오고, 제조업 중에서도 이제 철강 분야에서 또 14%에 해당되는 거의 1억 톤 가까이가 나오는데,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그래서 발전 분야에서 무탄소뿐만 아니라 다른 수송이나 산업 분야에서도 무탄소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뭐 전기 자동차를 많이 늘린다든지 아니면 수소 자동차를 한다든지, 철강에서는 소위 수소 환원 제철 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탄소를 발생을 줄여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수소입니다. 근데 수소를 보통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 분해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전기의 사용량이 이제 더 늘어나고, 또 이제 난방 같은 것도 가스로 하지 말고 전기로 하게 되면 앞으로 전력 사용량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훨씬 더 늘어나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생산에 있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석탄이나 가스를 줄이고, 이제 소위 청정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 이제 풍력, 태양광 이런 거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방점이 태양광과 풍력에 돼 있죠, 세계적으로.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왼쪽이 이제 태양광, 오른쪽이 풍력 그 설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양쪽 다 한 700기가와트씩 이렇게 엄청나게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돼 있고, 이 아래 보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중국입니다. 파란 게 중국, 회색이 미국인데, 미국과 중국은 풍력과 태양광이 골고루 이렇게 지금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 이렇게 보면 저기 이제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커브가 독일인데, 독일은 태양광과 풍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골고루 이렇게 설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저 연두색으로 나와 있는 저 왼쪽에 태양광을 보면은 저거는 이제 일본인데, 일본은 태양광만 저렇게 한 70기가 거의 가까이 갈 정도로 태양광만 확대가 돼 있고, 아래 오른쪽 아래 보면 연두색 그 커브가 밑에 깔려 있죠. 저게 이제 풍력이 태양광 일본에서 굉장히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 재생에너지도 각 국가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진하게 표시된 저 아래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도 태양광은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이렇게 발전을 했지만 풍력은 굉장히 작습니다. 이 그래프가 그걸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 빗금 친 거, 노란 빗금 친 게 이제 소위 제 8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앞으로 태양광을 설비를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계획했던 건데, 그거보다 저기 이제 빗금 노란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는 게 실제 설치된 용량인데, 그 증설될 양보다 거의 뭐 배 이상 103%나 이렇게 초과 달성을 해서, 지금은 이제 태양광은 사실 이제 면적을 많이 필요해서 그 국토 면적당 얼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태양광 발전량으로 보면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서 이제 세계 3위나 되는 그런 수준까지 태양광은 굉장히 확대됐는데, 저 아래 이제 연두색, 녹색으로 보이는 거 보면은 풍력은 거의 뭐 목표의 반도 안 되게 잘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풍력이 잘 안 늘어나는 이유가, 아까 그 총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나라가 이 풍력의 여건이 그리 좋지가 않거든요. 저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저기 한반도 왼쪽에 실안 같은 데 보면 이제 약간 주황색으로 돼 있고, 영국 같은 데, 덴마크 같은 데는 진홍색으로 돼 있는데, 풍속이 우리나라는 한 6m 초속 6, 7m 정도 되는데, 북해는 이제 9m 정도 됩니다. 그러면 9하고 7 그러면은 뭐 한 20% 차이밖에 안 나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풍력 발전이라는 거는 풍속의 세제곱에 이렇게 비례를 합니다. 운동 에너지가 속도의 제곱, 그다음에 지나가는 바람의 양이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속도의 세제곱이고, 그럼 9분의 7을 세제곱으로 하게 되면 0.47이 돼서 발전량이 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발전기를 놓더라도 북해에 놓는 거하고 신안 앞바다에 놓는 건 이제 반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발전 단가가 그만큼 배 이상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제 태양광 여건은 좋은데, 문제는 태양광은
간헐성이 분명한 에너지원이라는 겁니다. 낮에만 이렇게 발전을 하고 낮도 이제 정오 근처에서만 제일 많이 발전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이렇게 적게 발전을 하죠. 그래서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보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생에너지를 전체 전력의 70%가 되도록 공급을 한다고 돼 있고요. 그중에 50% 이상을 태양광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50년에 어느 날 그때는 이제 전력이 많이 필요해서 140 기가와트까지 이제 될 거라고 예상이 돼 있는데 어느 날 그 하루에 그 전력 수요 패턴을 보면 저 위에 이제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그 선처럼 이렇게 새벽에는 적고 낮에는 좀 많은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중에 그게 이제 필요한 전력인데 50%는 이제 다른 걸로 한다고 보면 저기 이제 연두색으로 표시된 것까지가 50% 전력이고 나머지 50% 저기 살색으로 표시된 거 그다음에 이제 갈색으로 표시된 거를 태양광으로 공급해야 되는데 태양광은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낮에만 발전을 하잖아요. 저기 이제 커브로 나왔던 것처럼 종 모양으로 된 거에서 발전이 될 때는 바로 이제 쓰면 되지만 그래서 그 쓰면 되는 거를 저기 주황색 갈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하고 밤에 쓸 거는 저걸 저장을 했다가 써야 되죠. 그래서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저장을 했다 배터리 저장했다 써야 되는데 그 저장할 대상이 저기 그래프에서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전한 것 중에 여기 이제 계산을 해보면 56% 정도를 저장을 해놔야지 이제 발전 그 뭐 충방전 손실 이런 것 등을 고려를 하면은 그거를 이제 새벽과 밤에 이렇게 방전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과 용량을 계산을 해보면 그 2050년 그때 1160 기가와트 시 정도가 이제 용량이 필요하고 돈이 460조 이렇게 드는데 이거를 이제 충방전을 뭐 매일 하고 그걸 10년 쓰는 걸 고려를 해서 그 킬로와트 시당 비용을 계산해 보면 175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의 56%를 저장해서 보면은 거기에 필요한 돈이 98원 이렇게 됩니다. 저장을 해서 방충전 방전을 하는데 필요한 돈만 킬로와트 시당 98원이고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데 필요한 그 비용은 이제 앞으로 싸진다고 보면 한 100원 정도 될 건데 거의 배하고 배꼽이 거의 같은 그런 수준까지 저장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이게 이제 태양광의 아주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생각할 때는 패널을 운영하는데 패널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만 고려할 게 아니고 저장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그 저장 비용이 엄청나다. 그게 발전 비용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제 혹자는 이 재생에너지가 태양광 같은 게 10년에 뭐 8분의 1, 6분의 1 수준으로 그 비용이 떨어졌듯이 ESS도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 희망적인 낙관적인 관측을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게 이게 이제 ESS인데요. 배터리가 상당한 그 물질을 많이 소요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게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게 1메가와트 시 정도 되는데 어쨌든 1메가와트 시 저장하는 데 필요한 물질의 양이 뭐 이제 뭐 그 리튬이라든지 크롬 뭐 철 이런 거 양이 총 7톤이고요. 그래서 아까 1160 기가와트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저거 하려면 이제 반일치 정도 우리나라 전력 저장하는데 800만 톤의 그런 엄청난 물질이 소요되고 이게 우리나라만 그렇게 많이 이제 저런 배터리용 물질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ESS가 늘어난다면 그 배터리용 물질의 수요가 많아질 거. 그러면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이 배터리 물질이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주장한 거를 그 IEA에서 다른 자료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건데 2050년 가면은 배터리 가격이 전체 청정에너지 시장의 70%를 차지할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풍력은 이제 그 저풍속의 한계 때문에 발전 원가가 높을 거고 태양광은 풍력에 비해서 이제 더 많이 설치는 할 수 있지만 ESS를 포함하면 그게 이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태양광은 온전한 그런 발전원이 아니고 절름발이 발전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ESS가 하나 더 있어서 그래야지 이제 정상적인 그런 급정 가능한 그런 전원이 될 수 있는데 그
ESS의 추가 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로망은 탄소 중립을 위한 그 풍부한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고 원자력을 원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원자력은 이제 중요한 장점이 고밀도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일단 필요한 연료의 양이 석탄의 뭐 15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1 기가와트짜리 1년 돌리는데 필요한 연료 양이 22톤 정도 되고 그러면 이제 트럭 2대분이고요. 25 년치 연료를 저장하는 데 필요한 그 면적이 100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게 10 미터, 10 미터 면적만 있으면 25 년치 연료를 저장할 수 있고 거기서 나온 사용의 해경료도 그 정도 면적만 있으면 이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게 경제성과 그 안보성을 줍니다. 이게 외부의 여건에 정세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게 연료를 확보할 수 있고 가격 변동도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제 안보성을 주고 무탄소 이제 청정 전력원이라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고 미세먼지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탄소 청정 전력원으로서 환경성이 높은 거죠. 하지만 이제 단점이 원자력 발전은 만약에 이상이 생겨서 원자로를 정지를 하더라도 핵 반응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이전에 생겼던 그 소위 핵분열 파편들 그다음에 뭐 초우라늄 원소 이런 것들이 방사성 붕괴를 하면서 잔열을 냅니다. 잔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식혀주지 않으면 후쿠시마 사고에서 봤던 것처럼 과열이 되고 그 과열이 이제 뭐 물을 과열이 되면 그 연료병이 뻘겋게 달가지고 그것이 이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발생시키고 수소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지된 상태에서도 냉각을 잘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원자로 내에 핵분열을 하고 나면은 고방사성을 띠는 그런 이제 물질들이 고준위 폐기물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그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많은 그 시민들이 아는 것 잘못 아는 것과는 다르게 원자력은 이 생명 안전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지금 치명률이 1조 킬로와트시당 0.5명 이렇게 이제 제시되어 있는데 이게 EU에서 텍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시키려고 할 때 이게 원자력이 다른 발전원보다 특별히 더 위험하지 않다. 생명의 위협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걸 입증해라. 보여라 했을 때 그 EU에서 그 JRC라고 조인트 리서치 센터에서 계산을 한 그 수치입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원전 가동된 이력 그래서 발전량 그다음에 이제 원전 사고로 죽은 사람들의 수 그걸 나눠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0.5명 1조 킬로와트시가 얼마나 이제 많은 양이냐면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40년 동안 원자력으로 발전한 양이 총 4조 킬로와트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태 0.5 곱하면 한 2명 정도 우리나라에서 죽었을 거죠. 근데 그렇지 전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사망자가 없었고 또 잘못 아시는 거와 다르게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이 된 적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많은 분들은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라고 알고 계시지만 그게 아니고 후쿠시마 사고는 쓰나미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진만 있었고 쓰나미만 가 없었다면 후쿠시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자료가 이제 그 EU 공동연구소에서 보여준 얘기고요. 또 하나 이제 원자력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사용 해결료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 10만 년 방사능이 지속되고 아주 골치 아픈 처리가 불가능한 것처럼 난제인 것처럼 이제 인식들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용 해결료는 현재 기술로도 안전한 그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사용 해결료 썼던 건데 타고 난 거를 저렇게 5cm짜리 구리 용기에 두꺼운 구리 용기에 몇 개를 담아 가지고 지하 이제 안반 500m에다 구멍을 파고 저걸 묻은 다음에 그 주위는 여기 이제 그 살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그게 벤토나이트라는 점토질인데 그걸로 채웁니다. 그 벤토나이트라는 거는 강력한 방수제고 물이 물을 먹으면 따뜻해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침투를 못하고 이 구리를 쓰는 이유는 구리가 아주 그 부식성이 강한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조선의 그 유물인 그 단유세문경 이런 게 그대로 부식 안 된 채로
출토되는 거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철은 부식이 잘 되지만 철기 시대 유물은 없지만 이 청동기 시대 유물은 있는 걸로 봐서 이 구리의 그 부식 저항성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저런 거를 해서 하면 이제 저 5cm짜리 구리를 뚫고 뭐 물이 들어와서 부식시키는 데는 뭐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벤토나이트도 있고 저게 지하 안반에 이렇게 들어가면 삼중 그 방벽이 있어서 저기 방사성 물질이 해결돼 있던 게 지표로 올라가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인정이 돼가지고 지금 핀란드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 해결료 처분장을 이제 건설을 해서 이제 운용을 내년쯤에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 청정 에너지, 안정적인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가능성이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원전을 새로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55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고 앞으로 2030년까지 95기 정도가 이렇게 더 건설될 예정이고요.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저 오른쪽에 보면 NZE 이렇게 돼 있는데 넷제로 에미션을 달성하려면 이제 신흥 국가, 지금 원전이 없는 국가에서도 한 400기가와트, 400기 정도 원전이 필요하고 이제 이미 원전을 운영하는 국가에서도 이제 퇴역하는 원전을 대체할 그런 원전으로서 한 200기가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 확대되는 세계 시장에서 원전 시장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3년에 2기씩 원전을 계속 지어오면서 이렇게 완벽한 그 원전 공급망을 갖췄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3분의 1, 프랑스의 2분의 1 수준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이게 뭐 싼 게 비지떡이냐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미국에서 그 외국 회사가 잘 받지 못한 안전성을 인정한 그 인허가도 받았고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원전의 그 대규모 전력 생산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60% 이상이 한 60% 정도가 전기 이외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수소가 이제 수송이 15% 정도 차지하죠. 거기 전기차를 확대할 수 있지만 대형 트럭이나 뭐 기차, 열차, 항공기 이런 거에서는 이제 수소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생산을 할 필요가 있죠. 수소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그 철강 생산에서 아까 14% 거의 1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은 그 철을 만들 때 철광석인 Fe2O3를 환원을 시키는데 산화물인 환원을 쓰는데 이제 거기 환원제가 필요하고 열이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거를 탄소를 연소시켜서 나오는 에너지와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를 이렇게 환원을 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저기 보이는 것처럼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수소를 가지고 환원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수소를 생산을 해줘야 되는데 수소가 이산화탄소 없이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물을 전기 분해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물 전기 분해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알칼리 수전해, 두 번째가 이제 양성자 교환막 수전해, 세 번째가 고체 산화물 이제 수전해인데요. 왼쪽에 있는 그 알칼리 수전해는 성숙된 기술이고 대용량으로 하기가 좋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출력 변화, 입력 변화에 대한 응동이 좀 특성이 안 좋고 반면에 그 양성자 교환막은 응동성이 좋은 반면에 이제 대용량으로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있는 거, 이 두 개 앞에 두 개는 상용화가 돼 있는 거고 마지막은 이제 고체 산화물 수전해법은 고온에서 750도 정도 고온에서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물 분자에서 수소를 생산하려면 그 분자 구조를 깨는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전기로 주는 방법이 이제 전기 분해고 그 중에 일부를 열로써 주게 되면 전기로 줘야 될 에너지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기를 생산할 때는 열을 가지고 생산하는데 그 효율이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열을 직접 쓰게 되면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소를 높은 효율로 생산할 수 있는 미래 기술로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재료들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신소재공학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용으로 운영이 되는 알칼리 수전해 이게 이제 큰 규모로 대용량으로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데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20메가와트급 수전해장 설비가 한 2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메가와트에 한 10억 정도 하는데 이게 싸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 주창하는 분들은 이제 남는 전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보면 이제 정오쯤에 이제 많이 전력이 생산되는데 그걸 가지고 수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들면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말이 잘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 수전해 장치는 일정한 그 전력을 주는 게 안정성 관점에서 이제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전기가 입력 전기 왔다 갔다 하면은 출구 쪽에서 수소와 산소가 이렇게 혼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폭발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줘야 되는데 그걸 하는 방법으로서 지금 제주도에서 그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수소 생산하는 장치가 있는데 거기 전단에 배터리를 일단 설치를 해서 배터리 저장을 했다가 일정한 전력으로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배터리가 자체가 비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수소 생산, 재생에너지 수소 생산이 굉장히 비싸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재생에너지는 이용률이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연평균으로 보면 뭐 8,760시간인데 태양이 떠서 발전하는 시간이 뭐 한 1,300, 1,400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주 비싼 장치를 수전해 장치를 가지고 그 정도 15%밖에 이용을 못하면 그 비싼 장치의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근데 이제 원자력은 그거하고는 다르게 상시 일정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또 거기 공급되는 전기 가격도 재생에너지 훨씬 싸기 때문에 한 3분의 1 가격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 고온 거기다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원전은 고온 증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개발 단계에 있는 그 고체 산화물 수전해를 이용하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미국 아이다호 내셔널 랩에서 실제 원전 여기 보면 이제 프레어리 아일랜드라는 원전에 그걸 적용해서 고체 산화물 수준해법 이건 고온 증기를 전기분해하는 건데요. 그 방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특별히 저 고온 수전해가 효율 좋게 이렇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 이제 지금 원전이 한 40년 된 거 이런 거는 초기 투자비가 다 빠져서 계속 운전을 하게 되면 그 발전 원가가 뭐 굉장히 싸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킬로그램당 1.7달러 수준까지 이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원자력 수소가 이제 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SMR이죠. SMR은 왜 필요하냐면 대형 원전은 그 부지 요건이 특별한 게 필요합니다. 그냥 뭐 지진이 없어야 되고 뭐 인구 밀도가 낮아야 되고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SMR은 작게 만들므로써 그 위험도를 굉장히 낮출 수 있게 해서 수요지 인근에 부지 요건을 좀 완화시켜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하는 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작게 만들면 이제 초기 투자비도 싸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투자 유치, 투자 증진을 위해서도 이제 SMR이 필요한데 지금 여러 개념의 SMR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예를 들면 일체형이라는 SMR이 있습니다. 대형 원전은 원자로가 있고 그다음에 증기 발생기가 있고 펌프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 그 중간에는 이제 파이프가 연결이 돼 있죠. 근데 만약에 파이프에서 누설이 생기면 이제 냉각을 못해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위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일체형으로 전부 다 한 통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누설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안전성을 이제 획기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MR은 현재 대형 원전보다 최소한 100분의 1 이제 노심 손상 빈도라는 그 수치 쓰는데 그게
100분의 1 실제로 구현된 거는 1000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안전성을 높여서 나중에는 이제 에 전기 사용이 인제 많이 늘어날 때 석탄 발전소는 퇴역시켜야 되는데 그 퇴역 석탄 발전소 자리에 저렇게 SMR을 넣어서 그러면 인제 기존의 전력망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런 활용성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인제 열심히 개발하는 것 중에 이 뉴스케일이라는 회사에서 이런 또 좁고 길쭉한 이런 원자로를 SMR을 인제 개발하는데 이거는 일체형이면서도 더 펌프가 없는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소위 자연 내류라는 걸 이용하는데 물이 뜨거워지면은 위로 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원자로는 제일 밑에 있어서 물이 뜨거워진 게 위로 가고 그 위에서 전기 발생을 시켜서 열을 빼내면 차가워지면 아래로 내려가고 그래서 이거는 펌프가 없이 그러니까 전기가 없이도 물이 순환하는 그런 근본적으로 안전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인제 안전성을 뭐 지금보다 1000분의 1 이렇게 높인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빌 게이츠가 투자하는 그 원자로 중에 나트륨이라는 SMR이 있는데 이거는 저기 보면 이제 탱크가 용융용 탱크가 있습니다. 소금인데 인제 소금이 가열을 하면 액체가 되죠. 용융염이 돼 가지고 저거는 태양광이 발전을 할 때는 이제 저 용융용 원자로에서 나온 열로 염을 가열해서 열을 저장해 놨다가 밤에 인제 그 열을 뽑아내서 전기를 쓰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하고 잘 상생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하나 인제 초고온 가스로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연료가 아예 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녹을 수가 없는 구조로 삼중 피복으로 이렇게 만들고 인제 주위를 이제 헬륨 가스로 냉각을 시키는데 이게 인제 아까 보여 드렸던 그 수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열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원자로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원자력의 다각적 이용이 필수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재생에너지 만으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이제 좀 개선이 돼서 세계적으로 대형 원전이 증가하고 있고 건설 전력뿐만 아니라 이제 원자력으로 수소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열도 생산할 수 있고 수요지 인근에 잘 배치할 수 있는 그런 SMR이 활성화되면 2035년 이후로는 석탄 발전소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원자력의 다각전 활용이 이제 탄소 중립 달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